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심도 있게 진단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량이 늘고요. 가격도 오름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한쪽에서는 전세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76주째 이어지는 전세값 고공행진으로 전세 난민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 갖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내려올 줄 모르는 전세값 고공행진을 잡을 묘책은 있을지 잠시 후 이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요, 창업 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업자 비중은 줄고 있는데 50대 베이비 부모의 창업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폐업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역시 좀 우울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잠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을 칠 분들 모시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전세값 고공행진과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5년간의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한편에서는 깡통 전세의 공포가 깊어진다라는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험난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나눌 분은 ERA 코리아 곽창석 부동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 내놓는데 별로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요? 전체적인 전세난도 심하지만요. 예. 특히 아파트 경우에는 예. 전세 물건이 거의 단지별로 없을 정도로 돼 있고요. 예.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 구정설이 지나면서 시작이 됐는데, 예. 아파트는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예. 이제 다세대라든가, 단독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서울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1, 2월 달에는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심각할 것 같고, 또 2월 한 하순경부터는 3월까지는 외곽 지역으로 전세난이 확산되는 양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예, 그런 양상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세난이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말 이후에 2009년 초까지는 전세난이 잠잠했다가 좀 오히려 떨어졌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지난 한 5년간 거의 60개월 동안 전세 가격이 줄기차게 올랐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한 2011년도에 약간 올랐다가 예. 또 2012, 13년도 상반기까지는 크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수도권은 다시 전세값 상승 폭이 점점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그런 전세값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봐야 될 결국엔 겁니다. 수요 공급이 문제이군요. 예. 전체적인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이전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공급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까 이제 2007, 8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 지금 전세난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거로 봐야 되고요. 예. 아직도 전국적으로 인구가 약간씩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주택의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연간 한 3% 정도는 자연 멸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고 있는데 비해서는 공급량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으로 봐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세가 아무래도 월세라든가 매매보다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유리한 상황이고, 또 주택 매매가가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한다면은 전세를 끼고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전세를 끼고 매입하거나 또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입을 하거나 하는 예. 이런 행태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거의 전세 수요로 가게 되고, 또 전세 공급은 수급상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1년경부터는 예. 본격적으로 입주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컨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 과거 2000년대 초부터 한 2007년경까지는 예. 꾸준히 한 15만에서 20만 채 정도를 유지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줄기 시작해서 2011년경부터는 거의 10만 가구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아파트 전세난을 좀 심화시키는 요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수요는 많아지는데 예. 공급 물량은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 불균형 때문에 좀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이제 수도권보다는 조금 전세난이 일찍 시작된 측면이 더 있습니다. 일찍 시작됐군요. 예. 예. 그래서 서울은 지금 현재 갈수록 이제 전세난이 심해지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방의 경우에는 2010년, 예. 2011년에 피크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는 예, 예. 차츰 안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지방은 뭐 예상컨대는 올해 하반기 경부터는 좀 전세난이 큰 폭으로 완화되지 않겠는가. 대신에 수도권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전세난이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놨는데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좀 먼저 살펴보고 예.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세 대책으로는 우선 전세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 가급적 무주택자들이 전세보다는 매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이제 작년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예. 그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서 뭐 예. 금리도 낮춰주고 또 공유형 모기지처럼 뭐 예. 연간 이자율이 연 2% 이하 되는 이런 상품들도 출시를 했었고요. 근데 수량이 많지는 않았죠. 예, 뭐 그렇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세입자들이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예. 전세 대출을 많이 확대를 했었죠. 예. 그래서 연간 뭐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 배정을 해서 그래서 대출금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전세값을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정책적인 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들을 이제 전세보다는 매매로 돌리는 한편 예. 또 이제 월세입자에 대한 지원, 뭐 바우처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도입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민간에서 정부에서 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켜서 임대 사업자, 말하자면 다주택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전세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임대인들도 좀 금리도 낮고 투자처도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대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예. 또 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전세금이라는 것이 매매가에 대비해서는 예. 뭐 한 60%에서 7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 예. 쪽으로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월세 가격은 오히려 많이 안정됐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렇군요. 추세였거든요. 공급이 많으니까요. 지금도 이제 시장에 나가 보면은 전세는 뭐 거의 씨가 말라 있지만은 예. 월세 물건은 아직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물론 이제 뭐 아파트 크기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이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전환 예, 예. 이율이라고 이율, 하는데요. 예. 과거에 우리가 뭐 2000년대 이전에는 예. 보통 월 일부라고 그랬죠. 1%. 월 1%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 높네요. 12%로 했었는데 예. 점점 이제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은 보통 연 6%에서 7% 정도가 6에서 일반적인 7%.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네요. 임대인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계속 월세 선호 쪽으로 예. 가게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자금 수요,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목돈이 필요한 특히 예. 이제 하우스푸어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예. 전세를 놓게 되고 그렇게 자금 수요가 많지 않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월세를 놓으려고 하고 있죠. 자,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세값이 집 가격의 한 60%를 넘었으면은 사실 매매 수요가 이제 발생한다고 많이들 보는데 지금은 엊그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거의 70% 수준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매매 수요가 만들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거를 보면은 이제 90년대에도 그랬고 또 예. 2000년대 초에도 2001년도 중반경에 거의 예. 전국적으로 전세금 비율이 전세값 비율이 70% 가까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2001년도 경이요? 예, 2001년도 중반경입니다. 예, 예. 그때 이제 매매 수요로 촉발되면서 그때 집값이 뛰었던 경험이 있고 예. 대체로는 60%에 근접하면은 예. 이제 이렇게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예. 전체적인 통계 수치상 60%라는 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금 비율이 10%에서 15% 정도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통계에 다 묶이다 보니까 예. 실제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아닌 주택들의 경우에는 거의 80% 가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60%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평균을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예. 더 높은 높게 경우죠.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60% 정도 되면 매매 수요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예.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2009년, 10년도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예.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는 그런 매매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상반기를 거의 저점으로 해서요. 예. 작년 하반기 뭐 월로 따진다면 한 8월경부터는 서서히 매매로 전환하는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매매 거래량이 예. 그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통계가 있고요. 예. 이제 올 봄부터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속도를 더해 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아주 그 많이 늘어난 상태는 아니고 제 예. 예상에는 아마 올해 8, 9월경이 되면은 그동안 집 구입을 하지 않았던 예. 잠재 유효 수요층들 주택을 구입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잠재 유효 수요층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좀 매매 수요도 발생하고 집값도 조금 예, 오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20, 30대 젊은 층들 보면은 좀 집에 대해서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유보다는 그냥 주거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또 통계를 보면 20, 30대도 조금 집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들 하는데. 우선 어떻습니까? 주택을 구매하면은 예.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죠. 일단 안 내던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도 부담스럽죠. 예,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고 예. 또 작은 주택이라도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청약 가점제가 일부 남아 있는데 예. 청약 우선권에서 주택을 가진 유주택자는 많이 불리하거든요. 예. 또 뭐 보금자리 주택은 현재 없어졌지만은 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주택 가격이 장기간 거의 뭐 한 6, 7년 정도 침체돼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전세 사는 선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이제 분양 청약 시장도 좀 살아나고 또 전세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매매 쪽으로 뭐 주택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안 하더라도 예. 이대로 가면은 전세가 너무 비싸져서 이거 매매보다도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전환돼 가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전세난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깡통 전세 문제도 심심치 않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저도 그 언론 기사에서 봤었는데요. 예, 예. 이제 IMF에서 경고를 했었죠. 예. 너무 전세값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예. 이 전세금 집값으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 그런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전세값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전세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예. 이 문제를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뾰족한 묘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이 되니까 거의 뭐 프라임 모기지 말고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에쿼티가 본인 자기 자본이 거의 뭐 5%에서 1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 뭐 전세금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한 69% 정도 되고요. 지금 67%네요. 예. 그리고 수도권은 62% 정도 되니까 아직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그 당분간은 전세값 상승세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결국 장기적으로 한 3, 4년 정도 장기 목표를 잡고 수급 구조를 개선시키는, 그리고 공급을 계속 늘려가서 여분의 집들이 남게 만드는, 예. 그래서 전세값이 안정되는 걸 목표로 잡고 해야지, 뭐 전세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뾰족한 대책을 정부에다 내놓으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렇죠. 제가 볼 쉽지 않은 때는 문제겠죠. 쉽지 않은 문제고, 오히려 전세 대책을 내놓으면은 말하자면은 전세 수요를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 그 전세 수요가 결국 매매 수요로 가서 매매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않은 수급을 개선해야 되는 그게 과제입니다. 수급 개선하기에는 결국은 이제 공급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공급을 요즘 늘리는 분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좀 분양 시장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위례 신도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에 그 분양 청약 경쟁률을 보면 뭐 수도권 기준이긴 하지만은 예. 작년 상반기는 평균 0.9대 1 정도 나오다가 작년 하반기는 거의 10대 1 가까이 나옵니다. 거의 예. 10배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제 위례 신도시 분양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은 예. 그동안은 이제 분양가는 잘 떨어지지 않고 예. 주변 시세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 가격의 경쟁력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최근 들면서 분양가를 좀 낮춰서 나오는 물량들도 있고 또 이 청약자들도 전세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청약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는 조금 더 분양 시장이 더 뜨겁지 않겠는가, 경쟁률이 좀 더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입니다. 분양 상한가 제도는 어떻게 되려고?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그전에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업체들이 예. 분양가를 뭐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에서 별로 의미가 분양가가 없는 높아서 규제가 내리고 되겠군요. 있는 상황이라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러나 지역별로 봤을 때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높은 지역이 있기는 한데 예. 분양가 상한제가 담고 있는 또 이제 부작용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한다. 예.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으니까 언젠가 또 분양가 상한제를 뭐 탄력 적용한다든가 하더라도 다시 묶을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예. 주택이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한때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제도가 폐지되느냐, 폐지되지 않느냐를 이제 뭐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뭐 결국에는 깡통 전세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분양시장 얘기까지 흘러왔는데 깡통시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그 임차인 세입자 관점에서 보면은 또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좀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근데 뭐 전세 물량이 없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물량이 있으면 덜컥 그냥 잡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깡통 전세에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 요즘에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 알면서도 이제 대출이 있는 집에 예.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려면은 예. 전세 보증금이 이제 매매가에 대비해서 70%를 안 넘기는 게 좋겠죠. 최악의 경우 경매가 됐을 때도 본인의 이제 보증금이 지켜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경우에는 70%가 넘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무조건 안전하게만 지키라고 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뭐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해서 비율이 높은 곳들은 예. 피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좀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 시장을 좀 접고 이것이 이제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이제 뭐 전세 제도를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요. 뭐 또 월세 제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의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시장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있지만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 고려 시대부터라는 학설도 있고, 뭐 일제 시대부터라는 학설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동설은 고려 시대에 시작된 전당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논이나 밭을 담보로 맡기고 예. 돈을 꿔쓰는 이런 제도들에서 시작이 돼서 예. 점점 조선 시대 후기로 오면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왔고, 사실 이제 근대화 산업화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제도가 안 생겼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도 성장을 했고 산업화 속도가 빠르고 도시화가 빨리 됐기 때문에 만성적인 주택 부족 현상을 이제 뭐 6, 70년대 이후에 겪으면서 예. 결국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예. 이제 집주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전세를 뭐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뭐 양상들을 만들어냈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그렇죠. 주는 건 큰 손해거든요. 그렇죠. 의미가 그래서 없죠. 이제 점점 없어져가는 양상이고 또 없어져가는 속도도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 전세가 없어져가는 비율이 연간 5% 정도 가까이 없어지니까 예. 이런 속도라면은 한 2020년경이 되면은 거의 순수 전세가 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우리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임대 사업자를 양산하는 예. 또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이런 정책으로 정책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 월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월세를 끼고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으면은 전세를 끼고는 뭐 네 채, 다섯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 기조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 전세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 기능에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한 예. 10년 정도면은 전세는 거의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전세, 월세,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에 맡겨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정부에서도 또 이제 전세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기는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예. 어떤 대책이 조금 시장을 진정시키리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제 가장 정책 시차가 큰 분야가 이 뭐 전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을 많이 짓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예.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공급이 되더라도 실제로 입주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예. 한 뭐 2년 6개월 뭐 3년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대책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한 2, 3년 후의 상황을 예상해서 예. 선제적인 대책을 해야 전세난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금 공급을 늘린다면은 실제로 전세가 안정되는 시기는 앞으로 한 2년 반, 3년 후에 가서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 대책은 지금이라도 뭐 강력하게 내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전세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우리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부동산도 10년 주기로 이제 뭐 호황을 맞고 또 좀 죽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과거와 같은 모습은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은 뭐 어떤 정책이 예. 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 목표를 둔 정책을 시행하면 그런 정책들은 일부 효과를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히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은 좀 너무 반시장적인 그렇죠. 제도가 오히려 되겠죠.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간에 전세 가격을 급등시킬 예.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 예.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전세를 올린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예.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을 잡는다거나 낮춘다는 데 대한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어떤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뭐 이런 방향의 목표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은 지금처럼 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공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주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눌러 앉는 이게 가장 주거복지 측면에서 나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여유 계층들은 뭐 세컨 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상황이 되도록 하려면은 예. 자유롭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가격에 대한 통제를 조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대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뭐 그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예. 오히려 또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매매 수요로 돌아설 것을 오히려 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전세 대출도 사실 그 민간 기능에 의해서 결국 은행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전세 대출을 하라 말아라 할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뭐 전세값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예. 전세 대출이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런 과정 중에서도 한 3년 후에 가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장기 대책으로 가야지 예. 단기의 대책을 너무 많이 주문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오히려 조금 장기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 참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현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분들, 예. 이제 충분히 자금이 쌓여 있는 분들이 전세를 선택하기보다는 매매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도 장기적으로 한 3, 4년을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주거를 뭐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집값은 뭐 더 떨어지진 않겠죠? 전세금이 지금은 집값의 예, 예. 기준이 전세금이기 때문에 예, 예. 전세금이 오른다면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 ERA 코리아 곽창석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을 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경을 치다가 방송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초콜릿 판매업체들이 수지 맞는 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들떠있는 날인데요. 이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2명 중 1명이 베이비붐 세대인 50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50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대표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만기 도래아 넣음을 막지 못해 당좌 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가 296명, 이 중 베이비부머 세대 자영업자는 141명으로 작년 자영업자 수의 17.6%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찰대로 찬 자영업 시장, 이렇게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상하위 소득 격차가 무려 8배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자영업자 지도를 보시면요. 생활 밀접형 자영업자들이 창업 3년 만에 절반 넘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살기가 여간 팍팍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창업은 영세자영업에 집중돼서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우리나라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줘야 될 이들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설 곳이 없어지는 자영업자들,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2명 가운데 1명이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였다고 합니다. 참 쓸쓸한 얘기인데요. 은퇴 후에 창업에 나선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준비와 경험이 없이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창업을 권하고 있기는 한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폐업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신 분은요,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자, 앞에서도 이제 좀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자영업 창업에 뛰어든 베이비부머 세대 요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현장에서 보시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게 좀 피부로 느끼실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그 50대 이상의 장업자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한 2002년도만 하더라도 그 8%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19.9%가 넘는 비중이 50대가 차지하고 예, 있고요.
또 이제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률 증가도 보면 일반 그 다른 연령대 자영업자보다는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2배 이상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의 폐업률 통계를 보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한데요. 예. 뭐 지금 좀 전에 부도는 2명 중 1명이 50대라고 했지만 예.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3년 이내 폐업률 비율이 거의 80%에서 8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살아남는 3년이 지나서 살아남는 비율은 뭐 한 20%대에서 1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제 비율 중에 그 갈수록 50대 장업 비율도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50대들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업률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고용 불안과 연관이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뭐 고용이 적게 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연령대들보다 실제로 창업을 하면 실패율도 더 높지만 다른 연령대는 재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50대의 이유는 저도 사실 취업을 좀 많이 시키고 있지만 네, 취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좀 50대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퇴직을 하시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죠. 퇴직하고 예. 그 50대 그 퇴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재취업을 원해요. 재취업을 원하는데 일단 재취업 활동을 해도 잘 안 되고 또 재취업을 해도 오래 버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폐업률, 창업률이 높아지면 폐업률은 그 창업률을 또 앞서는데 네. 어디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성급하게 좀 준비를 덜 하고 이렇게 창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가 예.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퇴직을 딱 하고 나면 예. 대기업 그 부장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집안채예요, 재산이. 현금 그렇죠.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 좀 재테크를 잘하신 분들이 상가 하나 또는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고 전세를 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테크를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담보대출로 해서 빠듯한 형태로 장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대기업 부장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체면도 생각하고 예, 예. 곧 이제 자녀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외관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도시에서 이분들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업종을 장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3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업종들이 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장업이나 이런 자영업을 많이 하고 특히 음식점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장업하는 업종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미 과열되어 있는 분야에 너무 특정 업종에 집중돼서 장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숍이 뜬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커피숍으로 간다든지 너무 많은 분들이 편의점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시장에서는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무리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해도 그 구조에서는 좀 힘들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몇 가지 업종을 네.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편의점,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 뭐 커피가 일단 인기가 있는 것 커피가 같고요. 제일 많고요. 편의점은 이제 들어가서 사실 수익성이나 좀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실망해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겉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니까 또 예.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본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기업가 정신이 조금 있는 분들은 전문 음식점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선호를 하세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직접. 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유통업체에 있었거나 좀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소매 판매업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화장품 가게를 한 2-3개 정도 점장을 두고 장업을 한다든지 예, 또 예. 요즘은 그 아웃도어 시대가 열리면서 예. 이 패스트 캐주얼이나 또 예. 캐주얼과 관련되는 레저와 관련되는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업종들을 장업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분들만 해도 정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정보가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커피숍, 뭐 편의점, 그다음에 제과점 그다음에 전문 음식점 또는 한식점 이런 정도가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장님을 뵈면은 아, 저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창업을 하셨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네네. 근데 이게 잘 안 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음식점 같으면 제 생각에는 네. 사실 준비할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빙도 해보시고 주방 일도 해보시고 또 뭐 구매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신 다음에 뭘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창업 강좌를 하다 보면 예. 그 강좌를 듣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작업을 못 하겠다.
너무 생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예. 강의를 들어봤더니 너무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수익성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얘기를 이제 그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휴대폰보다 음식점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 원자재 부품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외식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와 판매와 서비스가 같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퇴직자분들이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체 구조가 창업 준비를 충분히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또 여건도 좀 안 되는 부분도 예. 있고 또 창업자들 자체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기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시장을 다녀보면 그 자체로서 수익성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너무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창업 준비를 해야지 어느 정도 예. 성공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1년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퇴직을 하시고 놀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돈을 까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충분한 그 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도시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생활비가 적어도 300에서 뭐 500 정도 든다는 그렇죠. 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기업체 퇴직자분들이 현금 자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빼고. 그러면 2년 정도를 그 창업 아이템을 잡지 못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생활비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창업을 하는 게 좋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그렇지만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기업체 근무하는 동안에 창업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기업들도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기업들이 신사업이라든지 뭐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신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내에서 퇴직하기 전에 어떤 그 이미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영도 내가 아무리 기업에서 인사 노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오면 인사 노무뿐만 아니라 뭐 1부터 100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사내 벤처나 분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 실험을 시킬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기업들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내보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인맥도 잘 관리하고 회사로부터 주어진 인맥도 같이 잘 관리하고 이제 아이템도 잡아서 나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성공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회사에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는 분들은 참 퇴직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일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적어도 내가 예. 어느 정도 은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은퇴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한 2년 전부터는 또는 3년 전부터는 차근히 준비를 하고 또 기업에서도 그런 여건을 허락해주고 오히려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퇴직자들을 만나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취업을 참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본사. 베이비 예. 부머 세대들을 취업을 제가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이유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을 익힌 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예, 예. 특징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가맹 본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항상 그 창업을 시키고 창업자들이 성공하는 가맹점주들을 성공시키는 게 본사들의 그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상권이 무엇인지 그 작은 점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한 3,8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3,800개의 임원분들이 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곳에서 대기업 근무를 하시다가 창업을 실제로 익히고 본인 나가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거나 직책에 대한 그 어떤 집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눈높이를 좀 낮춰서 오히려 창업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임금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예. 재취업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뭐 정부 같은 데서도 오히려 지금도 이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위한 인턴 제도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창업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장학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장학 컨설팅 회사도 베이비 부모 세대가 창업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직장에 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업종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식의 문제인데 이제 노후에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관련되는 교육 프로그램 좀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위한 교육이나 창업 지원이나 이런 시스템은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죠? 정확도라 하시면은. 일단 교육은 많은데 이 교육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나서 정말로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을 하거나 하나의 업종으로 정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서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전략적인 고민이 굉장히 적고요. 일단 양적으로 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앞단에서 정말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 직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그 직업 교육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잘해서 일단 그 양보다는 질적으로 나가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뭐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이 많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업종으로 좀 진출을 하면은 경쟁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좀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를 봐도 젊은 친구들은 좀 다르지만 뭐 모바일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지만 사실은 창업에서의 핵심적인 성공 요건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리고 고객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IT나 모바일 같은 요즘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분야는 젊은 층한테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아날로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잘 맞는 업종,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지금 나가보면 이분들이 그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사회에서 자생하기에는 좀 조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파워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모델을 복제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가 잘 되면 한 해에도 500개, 1000개의 사업체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프랜차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프랜차이즈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창업의 중요한 대안이자 성공률을 높이는 수단이긴 한데 문제는 그것도 화장품이나 편의점 같은 거 또는 제과점에만 업종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편의점은 숫자는 많지 많아요. 않지만 너무 이제 점포 숫자가 많고요. 제과점도 성공한 브랜드가 많지는 않지만 너무 점포 수가 많고요. 화장품 브랜드만 해도 프랜차이즈화된 게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정 브랜드에 너무 몰려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 프랜차이즈의 그 구조를 보면 서비스 분야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외식이나 소매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 서비스업이 그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각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들을 보면 서비스 분야는 턱없이 숫자가 적습니다. 어떤 부분은 업체가 브랜드가 딱 하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전문성이나 또는 중개적인 기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업에서 분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분야들을
프랜차이즈로 많이 개발을 한다면 그 분야의 은퇴자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경쟁이 좀 덜하면서도 경쟁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래서 네. 서비스업이라면 어떤 분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도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애견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은 이제 수제 애견 푸드 같은 거 뭐 예.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데 이런 예. 것들을 만일에 프랜차이즈화 시킨다라고 하면 한 분이 하던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같은 것도 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김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 김치 공장이 많이 있는데 김치를 원거리에서 공급하는 거하고 가까운 데서 만들어진 김치를 공급받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김치를 공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소규모 제조업체로 해가지고 뭐 협동조합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프랜차이즈화를 만일에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점포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중개 기능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권리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예.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점포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부동산 중개업이나 예. 기획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권리금 거래를 하는 업소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점포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그런 예. 전문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사슬 탐정처럼 예. 어떤 하나의 그 점포의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권리금을 산정해주는 이런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과 또는 어떤 중개 기능을 강화시킨 서비스의 창업이면서 직업이 될 수 있는 업종을 예. 많이 개발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기업체 생활도 했던 이런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창업 업종들이 훨씬 다양화되고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좀 지역 상권을 파고들면서 그렇게 좀 그 상권에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좀 더 이제 기회가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많은 부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들을 못 하셔서 또 그렇게 창업을 못 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근데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0대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일단 생활비가 좀 너무 많이 들고요. 네, 그 연금이나 이런 퇴직금 이런 게 보장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멘붕이라고 하죠. 예, 예. 거의 뭐 상실감이나 박탈감에서 그냥 세계적인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시간을 거의 다 허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6개월을 허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일단 내가 뭐든지 3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뭐든지 저질러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체계적으로 이렇게 창업에 단계적으로 처음 딱 나왔을 때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특히 이제 50대 넘은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한 달 정도는 그냥 푹 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은 푹 쉬면서 살아온 인생도 돌아보고 예.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 플랜도 좀 짜보고 인생의 가치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나라 50대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거든요. 거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그냥 푹 쉬고 여행도 다 가보고 예. 아내하고도 좀 시간을 보내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는데 일단 그러고 나면 석 달째부터는 정말 예. 고3생처럼 저는 창업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봅니다. 철저하게, 네, 그래서 예. 이제 동시에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당장 외식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술이 되는 것들은 좀 배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제과 제빵이든지 예. 그 커피는 이제 좀 너무나 쉬운 거지만 어쨌든 제과 제빵이든지 뭐 요리든지 뭐든지 예. 저는 기술을 아니면 요즘은 뭐 블로그 만들기에 대한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와 관련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면 전부 다 이게 내가 하지 못하면 다 비용이 지불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단 배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과정이든지 일단 교육을 듣게 되면 자신감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업종에 대한 어떤 책자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1년 안에 예. 준비를 해서 1년 정도 지나면 창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그 소장님 말씀 중에 눈높이라는 얘기가 참 와닿는데
이렇게 이제 퇴직을 하시고 생계형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속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이렇게 좀 자세가 네. 좀 아직 안 돼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창업한 데를 가서 제가 음식도 먹어보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고객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들고 뭔가 이렇게 그냥 얻어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섬세한 부분을 많이 이제 서비스하는데 놓치는 부분도 많은 거. 그래서 근데 늘 보면은 좀 고자세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많은 것 언젠가 같아요. 어느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어느 동영상에서 어느 도사님이 강의를 하는 걸 봤는데 이분이 퇴직자들의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예. 기르신 분이. 그래서 아, 저분이 사기꾼인가? 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조목조목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체면을 지켜야 되고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낡은 인간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낡은 인간이다. 낡은 인간. 네, 예.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교육을 받았고 지금 세상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 새로운 것을 내가 다시 50년을 살아갈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이 제가 창업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취업을 해도 재취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거든요. 비싼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직책을 가져야 되고 성과와 무관하게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원으로 들어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0대가 되면 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그 기술, 예. 지식, 경험은 구시대의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올 시대를 위해서 새롭게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뭐 그 50대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문서 작업에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업체에 있어도 직원들이 해주는 거를 그렇죠. 보고만 받았지 못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겸손의 뜻으로 예를 들면 모바일 가지고 하는 방법을 먼저 배운다든지 예. 또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또는 이 문서 작업을 내가 마스터해서 이번에 완전히 떼고 말겠다라든지 이런 자세로 내려가서 가장 밑에서부터 다시 배우고 다시 올라오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창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예. 대우를 받는 사람은 돈을 내는 고객이지 예.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그 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네. 근데 사실 요즘 뭐 이제 일자리 창출하면서 이제 창업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퇴직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창업보다 좀 재취업의 활로를 좀 아까 말씀에 저는 참 와닿는 게 그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계시던 분들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다 취업을 많이 이제 연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네, 성공 사례가 많이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분야에 지금까지 어떤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노하우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이렇게 직위하고 이게 연결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는데 좀 많이 안 알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직종이 있는데 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직종은 항상 가맹점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예. 지금은 거의 다 젊은 층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군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같은 어떤 동병상련의 정을 가지고 예.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직종을 한다면 네, 배움도 있고 훨씬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이비 부모의 창업에 대해서요.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전세난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우리 사회 요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슈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즘 정말 살기 빡빡하죠. 물가도 오르고 각종 요금도 오르고 정보 유출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고요. 요즘 우리 삶은 정말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우리 삶에도 봄은 오겠죠. 어김없이 입춘이 지나고요. 새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따뜻한 봄, 아지랑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팍팍한 삶의 무게를 좀 보듬고 가야겠습니다.